자, 과학 적용 8강에 있는 웨어러블 센서와 웨어러블 센서에 있는 신축 자외선 센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웨어러블 센서의 신축 자외선 센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웨어러블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먼저 좀 체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하는 걸로 좀 해야 될 텐데, 그 지문에 보니까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나 개인의 신체 변화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역할은 정보 수집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정보 수집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주변 환경 정보, 그죠? 주변 환경 정보를 모으거나, 또는 두 번째, 우리 스마트워치 같은 거에서 자기 그 심박수라든가 건강 정보, 또는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개인의 신체 변화 정보죠. 개인의 신체 변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웨어러블 센서의 역할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가면 이 웨어러블 센서 중에서 신축 자외선 센서가, 그죠? 신축 자외선 센서가 주목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자외선 센서가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자외선은 피부 노화와 피부암을 유발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외선이 피부 노화와 피부암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피부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웨어러블 센서에 있는 신축 자외선 센서가 주목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것 같죠? 자, 그래서 신축 자외선 센서의 역할을 좀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신축 자외선 센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세 번째로 정리해야 되겠네요. 첫 문단부터 깊이 있는 정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인 역할은 자외선의 변화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할까요? 자외선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최종 결과값이죠. 항상 독서제에서는 어떤 중간, 분명히 흘러가는 과정적인 내용들인데, 그 과정적인 내용보다 이렇게 최종 결과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과정적인 내용을 뒤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변화를 감지할 때 신체의 일부에 부착이 되거나, 그렇죠? 신체에 부착된다라고 할게요. 신체에 부착시키거나, 또는 두 번째, 옷이죠. 옷의 일부분으로 구성을 시키는 겁니다. 의복의 일부분으로 구성시켜서 이 자외선 변화 감지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고,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좀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이런 웨어러블 센서에 있는 신축 자외선 센서가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소수제에 보면 이 신축 자외선 센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구조와 반도체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말 그대로 신자센이라고 할게요. 신축 자외선 센서, 말을 좀 줄였습니다. 우리 좀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려면 말을 좀 줄이는 게 낫겠죠. 신축 자외선 센서의 구조를 체크해 보자면, 구조를 정리해 보자면, 반도체가 두 전극을 연결합니다. 자, 두 개의 전극이 있는데, 두 전극을 반도체가 연결하죠. 반도체가 연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두 전극이 있는데 반도체가 연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 자외선 센서의 신자센의
또 뭐를 체크해 봐야 되냐면 신축성, 네, 늘어났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신축성을 또 정리해야 될 거예요. 차례대로 보면 네, 첫 번째 구조, 그 다음에 신축성, 이런 네, 신축 자외선 센서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한 특징을 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신축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신축성 있는 고분자 기판과 양파망과 같은 그물 구조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축성 있는 반도체 물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신축성 있는, 네, 신축성, 당연히 동그라미죠. 신축성 있는, 네, 고분자 기판. 네, 고분자 기판. 뭔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를 수 있죠. 아직 뜯어보지 않았으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자, 양파망과 같은, 네, 그물 구조로 입힌 신축성 있는 반도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최종은 네, 반도체 물질인데, 이 반도체 물질이 저기 소주제도 체크했죠. 이 반도체 물질이 양파망과 관련돼 양파망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양파망과 같고 그 다음에 네, 그물 구조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양파망, 그물 구조, 저 반도체 물질의 특징을 물질로 보이네요. 요거 네, 물질의 네, 양파망과 같다. 그 다음에 그물 구조로 네,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신축성이 당연히 여기에도 있어야 되죠. 둘 다 신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도체 물질이 양파망과 같은 그물 구조예요. 양파망과 같은 그물 구조로서 신축성이 역시 있어야 된다. 즉 신축성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또는 네, 굽혀졌다 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신자센, 이제 하나의 용어 할게요. 네, 신자센에 들어가는 신축 자외선 센서에 쓰이는 네, 신자센에 쓰이는 반도체 종류가 무엇인지를 네, 또 세 번째로 정리합니다. 네, 반도체의 종류가 또 무엇인가? 네, 제시해주고 있는데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네, N자예요.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형 반도체입니다. P형 반도체. 요 두 가지를 쓴다라는 점. 그래서 N형 반도체의 특징을 보면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의 흐름이 전류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네, 마이너스 전하와 관련이 돼요. 마이너스 전하와 관련이 되고 네, 이것이 마이너스 전하가 네, 전류가 된다라고 그래요. 네, 마이너스 전하가 흘러서 전류를 형성하는 거죠. 전류인 반도체인데, 자, 전류를 사용한다. N형 반도체는 네, 그 반도체로서 이 글에서 언급된 거와 연결을 해보면 이 글에서 주로 설명하는 거죠. 네, 산화 아연 반도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산화 아연 반도체와 네, 관련이 있는 것.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입니다. 네,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전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플러스 전하가 네, 전공의 흐름이에요. 요거는 전공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자의 흐름을 안 썼나요? 네, 요거는 전공의 흐름이고 N형 반도체는 전하의 흐름입니다. 여기다 추가를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 요 사이에 좀 뻗어서 보면 전하의 흐름이다라는 점이 추가가 되면 좀 더 비교하기가 좋죠. 여긴 전공, 여기는 네, 전자죠. 네, 전자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네, 전자의 흐름이고 여기는 전공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공의 흐름인 네, 흐름이 네, 전류를 형성한다. 그래서 전류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전자가 흐른다, 전하가 흐른다 라고 하는 거죠. 전류, 전하가 흐르는 것. 그래서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하가 흐르는 네, 전자의 흐름이 있는 전류고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전하, 즉 전공이 흐르는 전류다라고 하는 것이 예, 큰 특징이다 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특징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 정도로 좀 구분해 볼까요? 자, 이 정도로 구분하고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3문단. 자, 첫 번째 웨어러블 센서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데 자외선 센서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피부노화, 피부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감지하기 위해서 신체에 부착하거나 옷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감지하고자 하는 신축 자외선 센서가 최근에 주목을 받는데 그 구조가 두 전극을 반도체가 연결을 합니다. 신축성 당연히 있죠. 고분자 기판에다가 반도체 물질을 합친 건데, 자, 이 반도체 물질은 양파망 구조, 그물 구조를 띠고 있어요. 양파망과 같은 그물 구조를 띠고 있어서 아울러서 신축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축 자외선 센서에 쓰이는 그 반도체의 종류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다.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가 흐르는데, 전자가 흘러가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가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전하, 즉 전공이 흐르는 전류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압축을 합시다.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흡착 과정과 전기 전도도 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체 표면에 기체가 흡착하는 현상의 종류에 대해서 세 번째 문단이 좀 비교적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체 표면에 뭡니까? 기체가 흡착하게 되는데, 기체가 흡착하게 되는 그 종류들을, 흡착하는, 현상의 종류인가요? 흡착하는, 현상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화학흡착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리흡착. 또 하나는 화학흡착인데 물리흡착, 뭔가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거죠. 물리흡착은 흡착 과정에서 전자 전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흡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흡착 과정, 물리흡착은 흡착 과정 중에 뭐가 없다고? 전자 전달, 화학 반응이 없어요. 전자 전달이 없는데 이 전자 전달을 또 다른 말로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한번 전자 전달을 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물리 흡착에 해당이 된다. 고체 표면에 이제 그 흡착, 딱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돼서 고정되는 것. 다음 두 번째. 여기 화학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학 흡착도 있어요. 그래서 화학 흡착을 정리해 보면, 자, 흡착 과정 중에서 전자 전달, 화학 반응이 있죠. 여기 없으니까, 여기는 있는 걸로 체크하면 되겠죠. 똑같은 표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흡착 과정 중에서 전자 전달이 있어요. 전자 전달이 발생이 됩니다. 전자 전달 있고요. 화학 반응도 당연히 있습니다. 화학 반응 있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발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흡착과 화학흡착이 있다. 설명이 좀 긴 부분이에요.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은 어떤 개념적인 설명들이 좀 있다. 잘 나눠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될 거. 두 번째는 화학흡착. 그래서 이 화학흡착 부분을 이어받아서 화학흡착의 종류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됩니다. 화학흡착의 종류가 무엇인지, 화학흡착의 종류 또 정리 들어갑니다. 이게 용어가 좀 그렇네요. 자, 그래서 전자 기여체 분자가 나오죠. 또 하나는 전자 수용체 분자가 나오는데, 화학흡착의 종류는 첫 번째 전자 기여체라는 거를 좀 기억해야 되겠네요. 전자 기여체 분자를 이용한, 그죠? 전자 기여체 분자를 이용한 흡착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기여체 분자라고 하는, 이 전자기여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 전자기여체 분자를 이용했다는 방법은 뭐냐면, 분자를 주면서 흡착하는 분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분자를 내주면서, 분자를 주면서, 뭔가를 내주면서, 흡착하는 분자죠. 흡착하는 분자가 바로 전자기여체 분자라고 한다. 자, 내주면서, 주면서 흡착한다. 요것이 중요 포인트가 되죠. 뭔가 하나 내주고, 분자 하나 내주고, 그리고 탁 달라붙는 거죠. 뭔가 대가를 주듯이. 다음 두 번째. 전자기여체 말고 또 하나가 있네요. 전자기여체 말고 다른 단어는 전자수용체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자수용체가 또 있지요. 두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뒤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전자기여체가 있고, 두 번째는, 전자수용체를, 그렇죠? 기여체가 아니라 전자수용체를 이용해서, 전자수용체 분자네요. 전자수용체 분자를 이용한, 흡착이 있다. 그죠? 그래서, 자, 고체 표면에 기체가 흡착하는 물리적 흡착과 화학 흡착 처음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주거나 받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주면서 흡착하는 전자기여체 분자, 그 다음에 전자수용체 분자는, 하나의 산소 분자는 산화이온으로부터 한 개의 전자를 받아서 산화이온의 형태로 흡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정리하자면, 저거랑 좀 반대죠. 요거는 분자를 받으면서 흡착하는 거죠. 흡착하는 분자입니다. 즉 받는 거예요. 전자수용체 분자는 뭘 받아서 탁 붙는 거죠. 그거 네가 내주면 내가 결합을 할게 하는 요런 느낌이 드는데, 자,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그래서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산소가 해당하는 거죠. 산소가 해당한다. 산소의 O2, 산소가 여기에 해당하더라. 화학흡착의 형태, 화학흡착의 종류라든가, 형태를 얘기했습니다. 화학흡착의 종류 또는 그 형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정리했어요. 다음 세 번째. 자, 거기 그 산화아연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산소 분자가 반도체에 흡착하여 센스를 만드는 과정, 즉 산화아연이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산소 분자가 산소예요. 산소 분자가, 그죠? 여기 앞에 있는 건 산소 분자가 반도체에 흡착하여, 근데 이 반도체가 뭡니까? 산화아연이죠. 산화아연. 반도체에 어떻게 한다고? 좀 보니까 반도체에 흡착하여, 센서를 이제 저기 앞에 얘기한 거죠. 신축 자이소 센서를 만드는 과정을 또 얘기하고 있죠. 흡착 센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그 섹터를 바꿔서 저쪽으로 넘어갈 텐데, 여기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4가지 과정이다. 미리 요거를 좀 체크해 놓으면, 여기에서는 센서를 만드는 과정은 4단계로 정리해 놓으면 될 겁니다. 그 4가지 단계를 저쪽에서 또 정리하죠. 자, 웨어러블 센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문단이 내용이 생각보다 좀 딥해요. 좀 비교적 길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좀 꼼꼼히 정리를 해두면, 그래도 내가 공부했어 라는 생각이 좀 들겠네요. 그래서 3문단 계속이라고 여기 체크해 놓겠습니다. 3문단 계속해서 첫 번째로 들어갈게요. 자, 3문단 계속해서 이어져서 보니까,
자, 그래서 예, 이런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부분까지 일정 깊이까지 전자결핍 영역이 생겨 본래의 산화아연보다 전기 저항이 커져서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정리할 것은 첫 번째로 정리할 것은 산화아연이죠. 산화아연을 어디입니까? 고분자 기판에 입히는 거죠. 고분자 기판에 입힘. 그래서 우리 그 반도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기초 화학 물질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다음에 두 번째.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넘어갈까요? 네, 기판에 입히는 공정이 끝나고 나면 진공 장비에서 산화아연을 꺼냅니다. 이 과정에서 진공 과정인가요? 네, 진공 장비네요. 네, 진공 장비에서 산화아연을 꺼냅니다. 진공 장비 산화아연을 일단 꺼내낸다. 다음 두 번째, 이 과정, 좀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 산화아연, 일단 꺼내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공기 중에 산소가 산화아연으로부터 이온을 받으면서 산화이온의 형태로 흡착이 되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최종적으로 이 과정에서 보면 흡착할 센스를 만드는 그 과정을 봤을 때 공기 중에 산소가 산화아연으로부터 이온을 받습니다. 산화아연으로부터 산화아연에서 이온을 받죠. 이온을 하나 받아요. 분자 하나를 받게 되면, 산소 이온의 형태로 흡착을 하게 됩니다. 산소 이온 형태로, 흡착한다라는 점. 이 과정을 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잘 해두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한 개의 전자를 받아서 산소 이온의 형태로 흡착한다라고 하는 그 중간 부분 정도까지의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서 체크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좀 보니까 산소 분자의 흡착량이죠. 산소 분자의 흡착량이 증가를 해요. 산소 분자의 흡착량이 증가하다가 이거는 아마 3점짜리 보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소 분자의 흡착량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꽉꽉 차게 되겠죠. 포화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제 네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면 네 번째 과정으로 정리하면 산화아연 그 계속 내줬던 산화아연에 뭐가 생긴다? 산화아연에 전자 결핍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자 결핍 영역이 생겨서 전자 결핍 영역이 발생이 됩니다. 전자 결핍 영역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저항이 심해지는 거죠. 이제 안 뺏기려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뻑뻑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저항이 커지고 전기 저항이 커지게 되면서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전기 저항이 커지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죠. 전기를 전달하는 그 전도도가 훅 떨어집니다.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막 거칠게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생기게 되고 그 전달하는 속도라든가 그 어떤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점, 그것이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 이제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서 그죠? 떨어진다까지죠. 산소가 아니라 전자 기여체 분자로 전처리하여 만든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이제 또 정리를 들어갈게요.
자,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와는 반대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두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그 키워드 전자기어체라고 되어 있죠. 네, 전자기어체를 이용한 흡착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이와 반대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반대로 네, 반대 현상이 일어난대요. 네, 반대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달라져요. 전자기어체를 이용해서 흡착을 하게 되면, 그죠? 네, 전자기어체를 이용해서 흡착하게 되면 전기 전도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도체 물질의 두께에 관련된 거죠. 네, 반도체 물질의 두께에 관련된 건데, 반도체 물질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그죠? 네, 얇을수록 뭐에 관련이 된다? 저항이 아니라 전기 전도도의 변화가 크다. 얇을수록 네, 전기 전도도의 변화가 몹시 크다. 또는 네, 크게 나타난다. 뭐 감소할 수 있으니까 네, 변화가 크게 나타남. 요렇게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크게 나타난다. 네, 크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변화폭이 몹시 크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변화폭에 대해서. 자, 그래서 길고 긴 세 번째 문단을 정리했습니다. 뭐 문장 자체가 긴 것보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개념들이 결국은 여기 세 번째 문단은 분명히 어느 한 부분 블록 처리해서 3점짜리 문제를 실제 수능에서 낼 수 있는 수가 있고, 만약에 내신 과정에서 본다면 네, 여기에서 함정팔 수 있는 문제 두 문제를 낸다라고 가정한다면 기초지 전체적인 어떤 첫 번째 문단이나 마지막 문단에서의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3문단 또는 4문단에서 과정적인 문제를 하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적인 내용을 좀 잘 체크하자, 여기서. 그래서 차근차근 했는데 이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요거 1차 학습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만 말을 좀 줄여서 화학흡착 반응에 관련된 거를 분명히 물어볼 것 같습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네, 화학흡착 반응에 대해서 과정을 좀 잘 알아두자. 화학흡착 반응에 대한 설명을 계속 얘기했고, 이 화학흡착 과정 중에서도 화학흡착 반응 중에서도 여기 전자기어체를 이용하든 또는 그 산소 분자를 이용해서 흡착 센서를 만들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서 가장 포커스가 되는 그 부분은 어디다? 전기 전도도에 관련된 내용이 또 쟁점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죠. 중간 정리를 할 때. 그래서 뭐 산소와 산화연 다 좋은데 결국 핵심은 뭐다? 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흡착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그 화학흡착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전기 전도도가 좀 쟁점이 될 수가 있다. 또 거기에 반도체 물질의 두께도 관여가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전기 전도도 변화와 관련이 돼요. 여기도 전기 전도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출제 포커스는 두 가지. 화학흡착 또는 전기 전도도를 포커스로 잡아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 문단까지는. 자, 이제 네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 정리 들어갈게요. 자, 여기를 또 잠깐 지워서 이제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으로 들어갑시다. 나중에 이제 압축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마 남게 될 거예요. 자, 4문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도 좀 설명이 제법 있어요. 네 번째 문단도 설명이 제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에 자외선이 도달하면 부분이에요. 마지막 문단까지 끝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화 아연 표면에 흡착되어 있던 산소 이온은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산소 분자의 형태로 탈착되고, 뭐 이렇게 길어. 전자를 산화아연에 돌려준다. 예, 과정이네요.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핍형의 두께는 얇아지고 전압이 가해진 두 전극 사이 저항이 줄어들어 전류량이 늘어난다. 전류량은 시간의 진화에 따라 최대값이 유지하는 S자형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외선 센서에 조사되면 출력값인 저항 혹은 전류를 읽어 자외선을 감지하는 것이 자외선 센서의 원리다. 자외선 센서의 원리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요걸 좀 우리가 쉽게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외선 감지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외선 감지 과정을 얘기한 것 같은데 10분의 마이너스 10승 A까지 암페어까지겠죠. 마이너스 10승 암페어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P형 반도체 물질 또한 자외선 센서로 쓰인다. 약간 좀 두서가 없네요. 많이 알고 있지만 요 입문자들이 알기에는 조금 너무 전공자 영역처럼 깊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은 탈착과 자외선 센서의 원리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요걸 정리해야 되겠네요. 좀 복잡하긴 한데 센서를 통한 자외선 감지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외선 감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감지 과정이겠죠. 감지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자외선 감지 과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자외선 센서의 원리이다. 그죠? 그래서 측정이 가능하다. 자외선 센서로 쓰인다. 그래서 소멸한다. 이 값을 유지한다. 그 말을 우리가 좀 정리해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센서를 활용해서 자외선 감지하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뭡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센서에 자외선이 도달하게 되죠. 자외선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쭉 보니까 산소 이온이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죠. 산소 이온이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산소 이온이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다. 좀 말을 줄여서 좀 조사나 어미를 좀 빼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다음 계속해 보니까 산소 분자 형태로 이 과정에서 산소 분자 형태죠. 산소 분자 형태로 산화 아연의 전자를 되돌려주고 떨어지는 거죠. 요거는 좀 길게 써야 되겠네요. 산화 아연의 전자를 되돌려줍니다. 산화 아연의 전자를 돌려줍니다. 전자를 되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죠. 돌려주고 떨어진다라는 점. 그다음 네 번째. 치열한 수치값이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되돌려준다. 그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까지 좀 나눠서 했어요. 두 번째 줄.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이렇게 좀 3단계로 나눴고 다음 네 번째는 두꺼웠던 결핍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두꺼운 결핍 영역이 얇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얇아짐. 똑같은 내용인데 좀 잘게 잘라서 정리한 거예요. 그 두 줄, 세 줄을 이렇게 좀 잘게 잘라서 정리를 한 겁니다. 얇아지고 세 번째 줄이죠. 전압이 가해진 두 전극 사이 저항이 줄어들어 어떻게 된다? 전류량이 늘어난다. 저항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저항이 줄어들어. 이렇게 쓰면 좀 나중에 보기 편하겠죠? 저항이 감소해서 전류량이 늘어난답니다. 전류량 늘어남. 이해 안 되면 잘게 자르세요. 한 줄도 두세 개로 쪼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 인내심이 있으면 내용이 정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여섯 번째. 전류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기를 쭉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인데
예, 상승하다가 일정 시간에 최대값이 유지된 S자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평형을 이다. 그죠? 네, 이처럼 네, 저항 혹은 전류를 읽어 자외선을 감지하는 것이 자외선 센서의 원리이다. 바로 거기죠. 저항 혹은 전류를 읽어 자외선을 감지. 거기로 훅 건너뛰었어요. 네, 훅 건너뛰었어요. 네, B 부분 옆에 있는 문장으로. 그래서 저항 또는 네, 전류를 읽어서 뭐를 한다고? 네, 자외선 감지한다고요. 자외선 감지한다라는 결과값을 얻어낸 거죠. 즉 중간에 약간 좀 문장이 떠 있을 겁니다. 네,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 즉 자외선 감지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네, 자외선 감지 과정에 관련된 내용만 계속해서 연결하거나 나눠서 정리해 보자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쭉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나머지 뭐 10의 마이너스 어디까지 알았어.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 숫자 값을 보면 되는데, 갑자기 앞부분에서 설명했었던 두 번째 네, P형 반도체 얘기는 좀 피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인데, N형 반도체는 내 산소를 이용할 때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P형 반도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P형 반도체 물질 또한 자외선 센서로 쓰인다 해서 P형 반도체 요것도 네, 별도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P형 반도체로 만든 네, P형 반도체가 자외선 센서로 쓰인답니다. 자외선 네, 센서로 쓰인다. 센서로 네, 쓰이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하나 더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 뒤에 설명한 거 보니까 네, 흡착되어 있던 산소 이온이 또 과정. 자, 산소 이온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네, 산소 이온 네, 키워드죠. 네, 산소 이온이 되돌려준 전자가 네, 산소 이온이 되돌려준 전자네요. 네, 되돌려준 전자가 어떻게 한다고? 전공과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공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결합을 하게 되면 좀 나눴어요. 전공과 결합을 하면서 반도체 물질 표면 근처에 전공이 소멸한다 했죠. 그 부분이다. 전공이 소멸한다고 네, 좀 잘게 끊어서 봤더니 이 과정이 보이는 거죠. 마치 반도체처럼 작은 과정. P형 반도체가 자외선 센서로 쓰이는데 산소 이온이 되돌려준 전자가 전공과 결합하면 전공이 소멸한대요. 그럼 이 전공이 소멸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 바로 얘기했지.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줄에 저항이 증가하여 최대값에 도달한 후 이 값을 유지한다. 전공이 소멸하게 되면 두 가지죠. 네,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요. 저항 증가. 그죠? 네, 저항이 늘어서 저항이 증가하여 최대값에 도달한 후 네, 최대값 도달한 것뿐만 아니라 도달 플러스 그것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두 가지 자외선 센서, 자외선 감지에 관련돼서 N형 반도체를 쓴 부분과 P형 반도체를 쓴 두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N형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번은 N형 반도체 자외선 센서의 특징 또는 자외선을 감지하는 것. 요거 P형 반도체가 자외선 센서를 쓸 때는 전공과 결합해서 이런 값이 증가한다는 특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갑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가서 이쪽으로 마지막 문단. 5문단입니다. 5문단도 만만치 않게 길어요. 짧을 줄 알았더니 만만치 않게 길어요. 해서 차례대로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개념 빡빡 때려주고 있죠. 뭐 선택도라고 하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용어라든가 내용들, 문장을 잘게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정교한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잘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5문단에서 첫 번째는 선택도가 첫 번째 줄에 바로 보이죠. 신축 자외선 센서의 주된 성능 지표는 선택도라고 되어 있네요.
성능지표. 온, 오프, 비, 반응시간, 신축저항 변화, 민감도이다. 선택도는 이제 처음에는 이 설명할 대상들을 열고 했죠. 선택도 하나, 온, 오프, 비 둘, 반응시간 셋, 신축저항 변화, 민감도 네 가지를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번호 미리 얘기하면 1, 2, 3, 4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많다고 했어요. 첫 번째 선택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네, 첫 번째 문장에 열관 거는 네, 무엇이 있다 확인만 하고 그것이 다음 문단부터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걸 파악하면 됩니다. 선택도 정리 들어갑니다. 선택도. 자, 선택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 보면 선택도의 첫 번째 개념부터 체크해 볼게요. 선택도의 개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파장대의 빛이 조사되었을 때 자외선이 출력값의 기한 정도를 말한다니까 개념이죠. 자, 여러 파장대에 맞죠? 예, 파장대에 네, 빛이 조사된다. 비춰주는 거죠. 네. 조사가 되는 건데 얘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사가 됐을 때 중요한 건 자외선이 출력값의 기한 정도다. 네, 자외선이 출력값의 이게 결과죠. 출력값에 기여한 정도다. 요것만 기억해도 될 겁니다. 자외선이 출력값에 기여한 정도를 선택도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인가요? 네, 개념이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선택도를 기한 정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온오프비가 그 다음에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네, 요거 2번을 미리 좀 자리는 잡아놓고 나중에 되돌아와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오프비. 그죠? 온오프비. 네, 커지고 껴지는 건가요? 자, 온오프비는 빛이 조사되기 전에 출력값과 빛이 조사된 이후에 전류가 일정히 유지되는 정상 상태에서의 출력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빛이 조사되기 전 출력값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아휴, 뭐 이렇게 길지? 자, 따라서 온오프비는 센서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온오프비가 더 클수록 민감도 측면에서 센서가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 알았어.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온오프비의 어떤 그 개념인가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으로 먼저 좀 정리합시다. 근데 말이 좀 길죠? 그래서 요렇게 가로를 먼저 좀 할게요. 네, 빛이 조사되기 전에요. 빛 조사전이라고 할게요. 조사되기 전에 출력값에서 빼달라고 얘기를 했죠. 네. 빛이 출력값 빼게요. 빛이 조사된 이후죠. 조사된 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할까요? 네. 조금 더 가까이. 네, 그래서 빛이 조사된 후에 출력값이라고 해봅시다. 빛이 조사된 후에 네, 출력값으로 네,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됐나요? 네, 출력값. 네, 빼기요, 빼기. 네, 빼기요, 빼기. 네, 빼기. 기호를 좀 작겠어요. 빼기. 자, 요렇게 가로 닫고 분해의 나누기죠. 분해 뭐가 된다? 네, 분해 빛이 조사되기 전 출력값이죠. 빛이 조사되기 전에 출력값이 있을 겁니다. 빛이 조사되기 전에 출력값 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네, 빼기를 해줍니다. 잊지 말라고 빼기. 조사 후에 출력값이요. 네, 전 출력값에서 후 출력값을 뺀 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기죠. 빼기 여기는 예, 나누기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뭐뭐 분해라고 해서 색깔 구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빛 조사전 출력값 분해. 빛 조사전 출력값 마이너스 빛 조사 후 출력값. 요것이 온 오프 비의 식이자 개념이다 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더 체크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온 오프 비가 클수록 성능이 좋은 거죠. 클수록 성능 우수. 이렇게 좀 정리할까요? 성능이 우수한 것.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센서의 반응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의 반응 시간. 자, 센서의 반응 시간.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요것도 개념으로 원래 밑줄 치면은 요거를 아마 밑줄 쳐서 개념이다라고 정리해야 될 내용일 텐데, 개념은 신축 자외선 센서가 정상 상태 출력값의 90%에 도달하는 시간이죠. 신축 자외선 센서죠. 신축 자외선 신자센이 정상 상태 출력값이에요. 정상 상태의 정상 출력값에 90%에 도달. 요것만 기억해도 좀 되겠죠? 90%에 도달하는 시간이 반응 시간이에요. 90%에 도달하는 시간이다. 정상 출력값에 90%에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90%에 도달하는 시간이다. 센서 반응 시간이요. 자, 이렇게 정상 상태의 출력값의 90%에 도달하는 값으로 센서 반응 시간을 정하는 것은 출력값이 어쩌저쩌고 하는 그 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나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자, 두 번째로 좀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왜 그랬는가? 자, 이 90%로 설정한 이유를 나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90%로 설정한 이유는 바로 나 부분입니다. 나 부분에서 90% 설정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계측기의 성능, 그죠? 성능에 따라서 전류나 저항의 최소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결론이 최소 자릿수가 다른 거죠. 최소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최소 자릿수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에 좀 조건이 좀 들어갔죠. 계측기의 성능이 자릿수를 다르게 하기도. 계측기의 성능에 따라. 요거는 사실 뒤로 빠져도 되죠. 최소 자릿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센서 반응 시간 저렇게 정리했습니다. 저항 변화가 작아야 온오프 비가 충분히 확보되므로 민감도가 작아야 한다. 세 번째는 그냥 추가적으로 좀 써봅시다. 미리 좀 써놓으면, 센서에 대해, 요거는, 시간이 짧을수록, 짧을수록 어떻다고? 성능이 우수한 거죠. 성능 우수라고 체크해 놓고, 그럼 요 2번, 선택도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선택도는, 선택도가 높을수록 성능이 우수한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요 부분을 나눠서 4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4번으로 들어가서 5문단의 4번이에요. 자, 5문단의 4번을 여기에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5문단의 네 번째는, 자,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네요. 그래서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두 가지로 정리 들어갈 겁니다. 여기도 두 가지로. 첫 번째. 자, 여기에서 저항 변화가 있는데, 이 저항 변화가 작아야, 저항 변화가 작아야 어떻게 된다고? 저항 변화가 작아야만 온오프비가 충분히 확보됩니다. 온오프비 충분 확보, 이렇게 할까요? 충분히 확보될 수가 있고, 마지막 두 번째,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죠. 그래서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죠. 네, 민감도.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가 적을수록, 네, 작을수록 또는 적을수록, 네, 작을수록 어떻다고? 성능이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작을수록 성능 우수. 그래서 여기, 네, 빨간색으로 다시 체크할까요? 선택도는 높을수록 성능이 우수해요. 문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온오프비는 클수록, 네, 플러스일수록 성능이 우수한 겁니다. 시간은 짧을수록 성능이 우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는요. 민감도는 작을수록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선택도와 온오프비는 클수록 성능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네, 시간과 민감도는 적을수록 성능이 우수한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 들어갈게요.